97%가 한국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미국 협상대표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파리의 관측실에서 이를 지켜보던 마르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예상대로였죠. 한국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5분 뒤 그의 손은 펜을 쥔 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외교관이 미국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나타난 흑백 사진 한 장. 1950년 메러디스 빅토리오. 그리고 72시간 동안 미군 대위를 살린 12살 한국 소년의 기록. 협상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대체 외교관은 왜 70년 전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그리고 왜 미국 전투기의 절반이 단 3일 만에 무력화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이 나왔을까요? 지금 바로 전 세계 여론을 180도 뒤집은 한국의 전략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르크 듀랑입니다.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일해요. 제가 일하는 곳은 유럽 전략연구센터예요. 사람들은 그냥 CEG라고 불러요. 저는 거기서 20년 동안 일했어요. 제 일은 세계 여러 나라들이 무엇을 할지 예측하는 거예요. 제 사무실은 12층에 있어요. 큰 유리창이 있죠. 창문 밖으로 에펠탑이 보여요. 아침마다 저는 그 창문 앞에 서요. 커피를 마시면서 에펠탑을 봐요. 그러면 하루가 시작되는 기분이 들어요. 저는 늘 똑같은 옷을 입어요. 회색 양복이요. 얇은 금색 테두리가 있는 안경을 써요. 제 손은 자주 떨려요. 긴장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제 습관이에요. 제 책상은 항상 깨끗해요. 모든 게 정리되어 있죠. 제 책상 위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20년 동안요. 저는 여러 나라에 대해 보고서를 써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그리고 한국도 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한국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게 한국은 그냥 컴퓨터 화면 속 숫자였어요. 한국은 반도체를 잘 만들어요. 자동차도 잘 만들죠. 하지만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요. 강한 나라는 아니라고요. 특히 미국 앞에서는 약하다고 생각했어요. 점심시간마다 저는 동료들과 식당에 가요. 우리는 세계 뉴스에 대해 이야기해요. 어느 날 제 동료 앙투안이 물었어요. 마르크, 한국이 미국과 협상을 잘할 수 있을까? 저는 웃었어요. 한국? 절대 안 돼. 한국은 항상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다른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모두 같은 생각이었죠.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옳다고요.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컴퓨터를 켰죠. 그런데 화면에 빨간색 알림이 떠 있었어요. 긴급 메시지였어요. 워싱턴에서 한국과 미국이 협상을 해요. 전 세계가 이걸 TV로 볼 수 있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별로 놀랍지 않았어요. 저는 생각했죠. 또 똑같은 이야기겠지. 미국이 원하는 걸 얻고 끝날 거야.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제 동료 앙투안이 제 책상으로 왔어요. 그의 얼굴이 심각했어요. 마르크, 이번 협상은 좀 다를 것 같아. 왜? 미국이 카메라 157대를 협상장에 설치했대. 전 세계가 지켜볼 거래.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뭐가 문제야? 그냥 미국이 압박하는 거잖아. 그런데 말이야. 앙투안이 자기 노트북을 제게 보여줬어요. 화면에 사진이 있었어요. 협상장 입구였어요. 카메라들이 정말 많았어요. 기자들도 엄청 많았죠. 그리고 또 다른 정보가 있었어요. 미국 쪽 사람들은 15명이에요. 한국 쪽은 7명뿐이래요. 앙투안이 말했어요. 이건 공정하지 않아. 이건 마치 쇼 같아.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협상은 원래 공정하지 않아. 강한 쪽이 이기는 거지. 하지만 제 안에서 뭔가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그럴까? 저는 그 목소리를 무시했어요. 그날 오후, 제 상사가 저를 불렀어요. 그의 이름은 피에르예요. 키가 크고 머리가 하얗게 센 사람이에요. 마르크,
자네를 특별 관측실로 보내려고 해. 특별 관측실이요? 응. 워싱턴 협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곳이야. 자네가 거기 가서 보고서를 써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분석하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쉬운 일처럼 들렸어요. 언제 가나요? 내일 아침 일찍. 협상은 오전 9시에 시작해.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제 책상에 앉았죠. 컴퓨터로 한국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어요. 경제 규모, 군사력, 과거 협상 기록들. 모든 자료가 제 생각을 확인시켜줬어요. 한국은 약해요. 한국은 늘 미국 말을 들어요. 저는 노트에 이렇게 썼어요. 예상 한국 굴복. 미국 승리. 그리고 노트북을 닫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특별 관측실에 도착했어요. 작은 방이었어요. 큰 화면이 여러 개 있었죠. 의자가 몇 개 놓여 있었어요. 저 말고도 다른 분석가들이 몇 명 있었어요. 우리는 모두 화면을 봤어요. 워싱턴의 협상장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먼저 미국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15명이요. 모두 검은색이나 파란색 양복을 입었어요. 자신감이 넘쳐 보였어요. 맨 앞에 있는 사람이 게리 스콧이에요. 그는 유명한 협상가예요.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7명뿐이에요. 훨씬 적었죠. 그들도 양복을 입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그들은 조용했어요. 그중 한 사람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는 키가 보통이고 검은 머리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의 이름은 박도현이에요. 그는 한국 외교부에서 일해요. 박도현이 앉았어요. 그리고 손목 시계를 만졌어요. 오래된 시계 같았어요. 디지털 시계였죠. 그는 그 시계를 천천히 쓸어내렸어요. 저는 그 장면을 봤어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 그는 그렇게 조용할까요? 왜 그는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제 옆에 있던 분석가가 말했어요. 한국은 끝났어. 저 사람들 표정 봐. 이미 포기한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요. 제 손이 떨렸어요. 펜을 잡은 제 손이요. 저는 왜 떨리는지 몰랐어요. 화면 속 박도현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어요. 아니, 카메라 너머의 세상을 본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거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게 틀릴지도 모른다고요. 협상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제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협상장의 불이 환하게 켜졌어요. 미국 대표 게리 스콧이 일어섰어요. 그는 리모컨을 들었죠. 큰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주한미군을 유지하는데 1년에 53억 달러가 들어갑니다. 스콧의 목소리는 크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는 다음 화면을 띄웠어요. 파란색 막대 그래프였죠. 한국은 18%만 내고 있습니다. 일본은 86%를 냅니다. 독일은 28%를 내요. 한국은 너무 적게 내고 있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숫자들이 명확했어요. 저는 생각했죠. 역시 미국이 유리해. 한국은 대답할 수 없을 거야. 스콧은 계속 말했어요. 그는 또 다른 화면을 보여줬어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물어본 설문조사였어요. 97%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한국이 더 많이 내야 한다고요. 관측실에 있던 다른 분석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숫자는 분명했어요. 97%요. 거의 모든 사람이 한국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스콧이 웃었어요. 비웃는 것 같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명품 가방을 많이 사잖아요. 그 가방 몇 개 값이면 우리 군인들을 도울 수 있어요. 저는 펜을 멈췄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거든요. 명품 가방. 그건 협상과 무슨 관계가 있죠? 그건 모욕처럼 들렸어요. 화면 속 한국 사람들을 봤어요. 그들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화를 내지 않았어요. 박도현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죠. 그는 다시 시계를 만졌어요. 저는 제 노트에 썼어요. 한국은 대응하지 못함. 미국의 압박 성공. 그런데 박도현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는 스콧을 봤어요.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협상장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박도현이 물었어요. 스콧 대표님,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 왜 갑자기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관측실의 다른 사람들도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스콧도 놀란 것 같았어요. 그의 얼굴이 잠깐 변했어요. 그게, 왜 그걸 물으시나요? 박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화면을 바꿨어요. 흑백 사진이 나타났어요. 아주 오래된 사진이었죠. 큰 배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정말 많이 타고 있었어요. 사진 아래에 글자가 있었어요. 메러디스 빅토리오, 1950년 12월 23일. 1950년이요. 그건 한국 전쟁 때예요. 저는 역사책에서 읽었던 기억이 났어요. 박도현이 말했어요. 이 배는 한국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1만 4천 명을 구했어요. 그 중에 미국 군인들도 있었죠. 다음 화면이 나타났어요. 오래된 문서였어요. 미국 군대의 공식 기록이래요. 대위 스콧. 총에 맞아 의식을 잃었습니다. 12살 한국 소년이 72시간 동안 그를 돌봤습니다. 물을 먹였습니다. 그래서 대위는 살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똑바로 봤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또 다른 문서가 나타났어요. 군의관이 쓴 보고서였어요. 동료 병사의 일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회고록 한 문장이 크게 떴어요. 한국은 우리가 목숨에 빚진 나라입니다. 협상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카메라들이 스콧을 비췄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저는 제 노트를 봤어요. 제가 방금 쓴 문장들을 봤죠. 한국은 대응하지 못함. 저는 그 문장을 그었어요. 제 손으로 줄을 그었죠. 박도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또 다른 화면을 띄웠어요. 이번엔 숫자였어요. 하지만 미국이 보여준 숫자와 달랐죠. 용산, 평택, 동두천, 오산, 군산. 화면에 지도가 나타났어요. 한국 땅에 있는 미군 기지들이었어요. 이 땅들을 미국은 공짜로 사용했어요. 70년 넘게요. 이 땅의 가치를 계산했습니다. 숫자들이 하나씩 나타났어요. 각 기지의 땅 크기, 땅값, 사용한 기간. 숫자들이 더해졌어요. 점점 커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숫자가 나타났어요. 합계 1238조 원. 저는 숨이 멈췄어요. 1238조요. 엄청난 숫자예요. 미국이 말한 숫자는 13조였어요. 하지만 한국이 제공한 땅의 가치는 1238조예요. 거의 100배나 많아요. 박도현이 조용히 말했어요. 미국은 우리를 보호하러만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시아에서 여러분의 전략을 위해 여기 있어요. 그리고 그 땅에 대해 임대료를 한 번도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노트를 내려다봤어요. 제가 쓴 모든 예측들이 틀렸어요. 저는 새로운 문장을 썼어요. 펜을 쥔 손이 떨렸죠. 13조 vs 1238조. 게임이 바뀌었다. 그때 화면이 또 바뀌었어요. 공장이 보였어요. 기계들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파란 불빛들이 깜빡였죠. 한 남자가 카메라 앞으로 걸어왔어요. 나이가 많아 보였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했죠. 그는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제 이름은 정만수입니다. 40년 동안 항공 부품을 만들었어요. 그는 작은 부품을 들어 보였어요. 이 부품 하나가 들어갑니다. 미국 전투기예요. 이게 없으면 2억 달러짜리 전투기는 철덩어리일 뿐이에요. 정만수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어요. 전 세계에서 이걸 만드는 곳이 3군데뿐입니다. 2곳이 한국이에요. 나머지 한 곳은 우리한테 기술을 배웠어요. 화면에 전투기 그림이 나타났어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많았어요. 이 파란 부분들이 한국에서 만든 겁니다. 파란색이 정말 많았어요. 전투기의 절반 이상이 파란색이었어요. 다음 화면은 시뮬레이션이었어요. 숫자들이 변했어요. 공급 중단 24시간 정비 차질 48시간 가동률 40% 하락 72시간 방어선 마비. 저는 이해했어요. 한국이 부품 공급을 멈추면 미국 전투기의 절반이 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단 3일 만에요. 이건 위협이 아니었어요. 이건 사실이었어요. 증명이었죠. 제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저는 20년 동안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약한 나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제가 보는 건 달랐어요. 한국은 작지 않았어요. 한국은 대체할 수 없는 나라였어요.
저는 제 노트 한가운데 크게 썼어요. 나는 틀렸다. 협상이 잠시 멈췄어요. 휴식 시간이었죠.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제 머릿속이 혼란스러웠거든요. 관측실 밖으로 나갔어요. 복도가 조용했죠. 창문으로 워싱턴의 거리가 보였어요.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걸어 다녔어요. 평범한 오후였어요. 하지만 제게는 평범하지 않았어요. 제 안에서 뭔가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을 봤죠. 제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 밑에 그림자가 져 있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어요. 진정해.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지만 진정할 수가 없었어요.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화장실 문을 열었어요. 한국 쪽 젊은 여자가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윤아린이에요. 한국 외교관이죠. 그녀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작은 전자기기 같았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긴장되어 보였죠. 그녀는 어딘가로 급하게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죠.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이요. 15분 후 협상이 다시 시작됐어요. 저는 관측실로 돌아왔어요. 의자에 앉았죠. 화면을 봤어요. 한국 사람들이 자리로 돌아왔어요. 박도현이 앉았어요. 그의 표정이 바뀌어 있었어요. 더 단단해 보였죠. 더 결심한 것처럼 보였어요. 게리 스콧도 자리에 앉았어요. 그는 여전히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조금 불편해 보이기도 했어요. 박도현이 일어섰어요. 그는 리모컨을 들었어요. 두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켜졌어요. 신문 기사가 나타났어요. 워싱턴 포스트였어요. 헤드라인이 크게 보였죠. 한국 없으면 지도에도 없는 나라. 그 아래 다른 문장이 있었어요. 돈이 안 되면 땅으로 갚게 해.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누가 이런 말을 했나요? 화면에 더 많은 기사들이 나타났어요. 여러 신문사의 기사들이었어요. 모두 방금 올라온 기사들이었어요.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죠. 미국의 오만함이 드러났다. 동맹을 모욕한 협상이건 협상이 아니라 강요다. 전 세계 여론이 바뀌고 있었어요. 아까 97%가 한국이 틀렸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사람들이 미국을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게리 스콧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런데 박도현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다음 화면을 띄웠어요. 빨간 글씨가 나타났어요. 최고 기밀.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기밀 문서요? 어떻게 한국이 이걸 가지고 있죠? 문서 제목이 보였어요. 박도현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것은 미국이 만든 계획입니다. 문서 내용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저는 한 줄 한 줄 읽었어요. 1단계 전 세계 생중계로 압박 2단계 13조 원 요구 관철 3단계. 중국 견제용 중거리 미사일 기지 배치 강요. 그리고 더 무서운 내용이 있었어요. 한국이 거부할 경우 주한미군 단계적 감축, 동맹관계 재검토 시사, 반도체 및 자동차 수출 압박.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이건 협상이 아니었어요. 이건 각본이었어요. 처음부터 정해진 결말이 있었던 거예요. 한국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하거나 모든 걸 잃거나 두 가지뿐이었죠. 관측실의 다른 분석가들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한 사람이 작게 말했어요. 이건 동맹국에게 하는 짓이 아니야.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화면 속 게리 스콧이 일어나려고 했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죠.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카메라들이 그를 향했어요. 수백 개의 카메라요.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한 번, 두 번.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그 문서는 진짜였어요. 박도현이 다시 말했어요. 우리는 싸우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진실을 보여주러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화면이 나타났어요. 여러 사람들의 얼굴이 작은 화면으로 나뉘어 나타났어요. 화상회의였어요. 삼성전자 CEO, SK하이닉스 CEO, 현대자동차 CEO, LG에너지솔루션 CEO. 한국의 가장 큰 회사들의 최고 책임자들이었어요.
한 명씩 말했어요. 짧고 명확하게요. 국가 안보를 위한 조정에 동의합니다. 필요한 협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합니다. 이건 단순히 정부의 말이 아니었어요. 한국 전체가 하나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부, 회사, 국민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죠. 박도연이 게리 스콧을 똑바로 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협상장이 너무 조용했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박도연이 천천히 분명하게 말했어요. 스콧 대표님, 체크메이트입니다. 체크메이트. 체스 게임에서 왕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때 하는 말이에요. 게임이 끝났다는 뜻이죠. 저는 제 펜을 내려놓았어요. 더 이상 쓸 수가 없었거든요. 손이 너무 떨렸어요. 제 옆에 앉은 분석가가 중얼거렸어요. 믿을 수가 없어. 한국이 이겼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서 뭔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제가 20년 동안 믿었던 모든 것이요. 강한 나라가 항상 이긴다. 아니었어요. 작은 나라는 약하다. 틀렸어요. 숫자가 전부다. 거짓이었어요. 진짜 힘은 다른 곳에서 왔어요. 준비에서, 진실에서, 결속에서, 그리고 대체할 수 없는 가치에서. 저는 제 노트를 봤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죠. 거기에 써 있었어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저는 그 문장을 천천히 지웠어요. 그리고 새로운 문장을 썼어요. 나는 한 번도 한국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 화면 속에서 박도연이 자리에 앉았어요. 그는 다시 시계를 만졌어요. 그 낡은 디지털 시계를요. 그 작은 동작이 제게는 크게 보였어요. 그건 시간을 지키는 사람의 습관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은 그날 시간을 지켰어요. 70년 전의 약속을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협상장의 공기가 무거웠어요. 모두가 조용했죠. 게리 스콧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어요. 미국 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화면을 봤어요. 이제 한국이 뭘 요구할까요? 13조 원을 받을까요? 아니면 더 많이 요구할까요? 승자는 언제나 더 많이 가져가니까요. 박도연이 다시 일어났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승리의 미소도 없었죠. 그는 그냥 조용했어요. 그가 말했어요. 13조 원은 받지 않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받지 않는다고요? 관측실의 다른 사람들도 놀랐어요. 한 사람이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왜 안 받아? 박도연이 계속 말했어요. 대신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그림이 나타났죠. 제목이 있었어요. 한미기술동맹 2.0. 그림에는 여러 상자들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각 상자에 글씨가 써 있었죠. 차세대 반도체 인공지능, 우주항공, 신재생 에너지. 박도연이 설명했어요. 미국이 내려던 13조 원, 한국도 13조 원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기업들도 투자합니다. 총 33조 원으로 함께 기술을 개발합시다. 저는 입이 벌어졌어요. 한국은 돈을 받는 대신 같이 일하자고 한 거예요. 이기는 대신 함께 하자고 한 거죠. 화면에 더 자세한 내용이 나타났어요. 미국의 기초과학, 한국의 제조기술 함께 만드는 미래 대체 불가능한 혁신 플랫폼. 게리 스콧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 뭔가 다른 감정이 보였어요. 놀라움, 감사함,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 노트에 썼어요. 한국은 복수하지 않았다. 한국은 미래를 제안했다. 협상이 끝났어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악수를 했죠. 이번엔 진짜 악수 같았어요. 존중하는 악수요. 카메라들이 꺼졌어요. 기자들이 떠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앉아 있었어요. 제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저는 20년 동안 국제 정치를 분석했어요. 저는 항상 생각했죠. 세상은 강자와 약자로 나뉜다고요. 강한 나라가 이기고 약한 나라가 진다고요. 하지만 그날 본 건 달랐어요. 한국은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았어요. 한국은 필요한 나라였어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나라였죠. 그리고 한국은 이겼지만 복수하지 않았어요. 상대를 짓밟지 않았어요.
대신 손을 내밀었죠. 이게 진짜 강함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크게 배운 것 같았어요. 3일 후, 저는 파리로 돌아왔어요.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죠. 집에 도착했어요. 짐을 풀었어요. 샤워를 했죠. 하지만 계속 그날 일이 생각났어요. 박도현의 얼굴이, 그의 시계가, 그의 조용한 목소리가. 체크메이트입니다.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사무실로 갔어요. 12층이에요. 제 책상이에요. 모든 게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아니, 제가 달라진 거예요. 저는 책상 위 메모를 봤어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문장이요. 저는 그 메모를 떼어냈어요.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죠. 그리고 새 메모를 붙였어요. 진정한 힘은 대체 불가능한 가치에서 나온다. 제 상사 피에르가 제 사무실로 왔어요. 마르크, 보고서 다 썼나? 네, 거의요. 한국이 어땠나? 결국 미국이 이겼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한국이 이겼어요. 피에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어떻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어떻게 설명하죠? 숫자로? 그래프로? 아니에요. 그걸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한국은 싸우지 않았어요. 한국은 증명했어요. 뭘 증명했는데? 동맹의 진짜 의미를요. 피에르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저도 거기 가기 전까지는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이메일을 받았어요. 제목은 없었어요. 사진 한 장만 있었죠. 사진을 열었어요. 밤하늘이었어요.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있었어요. 아빠와 아들 같았어요. 그들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사진 설명이 있었어요. 과천, 한국. 박도현과 아들 서준.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봤어요. 아빠는 아들 손을 잡고 있었어요. 아들은 아빠 시계를 만지고 있었고요. 그 낡은 디지털 시계요. 그 시계 뒤에 작은 별이 그려져 있다는 걸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아들이 그린 별이래요. 저는 그때 이해했어요. 박도현은 협상장에 혼자 온 게 아니었어요. 그는 가족과 함께 왔어요. 나라와 함께 왔고요. 역사와 함께 왔어요. 그래서 그는 강했던 거예요. 저는 제 보고서를 다시 썼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썼죠.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편견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났어요. 진정한 강대국은 남을 무너뜨리는 힘이 아니라 함께 설 수 있는 품격에서 나옵니다.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피에르가 읽었어요. 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죠. 마르크, 자네 뭔가 많이 배웠군. 저는 웃었어요. 네, 배웠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배웠어요. 지금 저는 한국에 대해 쓸 때마다 조심해요. 제 편견을 점검해요. 숫자만 보지 않아요. 그 뒤에 사람들을 봐요. 준비를 봐요. 역사를 봐요. 그리고 가끔 제 책상 서랍을 열어요. 거기에 사진 한 장이 있어요. 과천 밤하늘의 사진이요. 별을 보는 아빠와 아들의 사진이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기억해요. 제가 그날 워싱턴에서 본 건 작은 나라의 반항이 아니었어요. 그건 준비된 나라의 품격이었어요. 그리고 그 품격이 세상을 바꿨어요. 제 편견도 바뀌었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런던 사무실에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 출장입니다. 3주면 됩니다. 간단한 임무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번째 출장이었고 한국은 그저 지도 위의 작은 점에 불과했습니다. 또 하나의 약한 나라를 평가하는 일이겠지. 하지만 인천공항에 내린 그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산들이 도시를 둘러싼 모양이 너무나 의도적이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그의 눈에
이것은 자연이 아니라 설계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그는 3주 만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3개월이 걸렸죠. 그리고 그가 런던으로 돌아갔을 때 동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이 냉철한 전문가를 바꿔놓았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자신의 20년 경력을 부정하게 만들었을까요?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알렉산더 로웰이에요. 저는 지도를 보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교실 벽에 걸려있는 예쁜 지도는 아니에요. 파란 바다나 초록 숲이 있는 그런 지도도 아니에요. 제가 보는 지도는 군사용 지도예요. 배가 어디로 갈 수 있는지, 군대가 어디로 공격할 수 있는지, 숫자와 선, 계산이 가득한 그런 지도요. 이 일을 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저는 꽤 잘한다고 생각해요. 사무실은 런던에 있지만 일 때문에 전 세계를 돌아다녀요. 브뤼셀, 시드니, 싱가포르 회의실엔 늘 커다란 테이블과 눈부신 조명이 있죠. 저는 보고서를 노트북 화면에 띄워놓고 장군이나 정부 관계자들에게 항로를 설명해요. 항구를 어떻게 지킬지 이야기하고 지형을 근거로 전쟁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도 계산하죠. 한국은 제 업무에서 항상 작은 부분이었어요. 2개의 거대한 나라 사이에 낀 조그만 반도, 중국과 일본 사이의 좁은 공간. 지도 위에서 보면 한국은 약해 보였어요. 작고 쉽게 침략당할 것처럼요. 선생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모든 책에도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한국은 수없이 침략당해 왔습니다. 젊었을 때 교수님이 빨간 펜으로 한반도에 동그라미를 치며 말했어요.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나라예요. 지리적으로 불리하죠.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왜 믿지 않겠어요? 그는 전문가였고 저는 단지 학생이었으니까요. 그 후로 저는 20년 동안 같은 말을 제 보고서에 써왔어요. 한국 지리적으로 취약함. 한국 완충지대. 한국 약함. 그 문장들은 마치 제 머릿속 벽지처럼 익숙해졌어요. 너무 자주 보니 나중엔 제대로 보지도 않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상사가 저를 불렀어요. 한국에 가야겠네. 그가 말했어요. 유엔에서 한국의 군사 배치를 검토할 전문가가 필요하대. 보고서 작성이 목적이야. 3주면 충분할 거야. 간단한 일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간단한 일. 수백 번 해왔던 일 중 하나일 뿐이었어요. 회색 정장과 가죽 노트, 노트북, 충전기를 챙겼어요. 하지만 설렘은 챙기지 않았어요. 이번 일도 그저 또 하나의 작은 나라 분석 보고서일 뿐이었으니까요. 비행기는 차가운 아침 공기를 가르며 인천공항에 착륙했어요. 수화물을 끌고 터미널을 걸어 나왔어요. 커다란 창 너머로 산들이 보였어요. 회색 벽처럼 도시에 둘러쳐진 산들이 생각보다 높았어요. 산은 그냥 산일 뿐이야. 그 생각을 밀어냈어요. 저는 세계 곳곳의 산들을 봐왔으니까요.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기사님은 영어를 못하셨어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달렸어요. 창밖으로는 거대한 도시가 펼쳐졌어요. 빽빽이 들어선 고층 건물들, 넓은 도로 위로 흐르는 자동차들, 그리고 사방으로 이어진 산맥들.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일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군 장교와의 첫 회의, 그리고 DMZ 남북한 경계선을 헬리콥터로 둘러볼 계획이었죠. 방어 체계를 살펴보고 기록하고 보고서를 쓰고 돌아가면 그만이었어요.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불안했어요. 호텔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봤어요. 서울은 마치 별빛으로 가득 찬 그릇 같았어요. 사방은 어둡고 그 어둠 속에서 산들이 검게 솟아있었어요. 왜 이런 곳에 수도를 세운 거지?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한가운데라니 군사적으로는 최악의 위치 같았어요. 노트북을 열고 지형도를 켰어요. 서울의 고도선을 확대해보니 빽빽하고 촘촘한 선들이 겹쳐 있었어요. 가파른 경사, 깊은 계곡, 강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그 뒤로 또 다른 산맥들이 이어졌어요. 복잡했어요. 아니, 복잡하다기보다 의도적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피곤했어요. 시차 때문에 헛것을 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연은 우연의 산물이지
전략적으로 설계되지 않아요. 노트북을 닫고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꿈속에서 지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산들이 벽처럼 옮겨지고 강물은 성곽의 해자처럼 빙 돌았어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직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새벽에 깼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어요. 그냥 꿈이야. 바보 같은 꿈. 스스로 그렇게 말했어요. 회색 정장을 입고 노트를 챙기고 거울 앞에 섰어요. 여전히 같은 얼굴이었어요. 마른 얼굴, 희끗한 머리카락, 검은 안경. 수백 개의 나라를 분석해온 그 남자, 바로 저였죠.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속 어딘가가 달라져 있었어요. 확신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긴 것 같았어요. 2시간 뒤 헬리콥터가 떠날 예정이었어요. 서울 상공을 돌고 DMZ를 둘러보고 한국군 장교를 만나 방어 체계를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할 거예요. 아직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뿐이에요. 헬리콥터 소리가 엄청 컸어요. 귀에 헤드폰을 꽂고 있었는데도 가슴이 진동으로 울릴 정도였어요. 조종사는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아주 침착했어요. 이런 비행은 수없이 해봤다는 듯이요. 저는 차가운 창문에 얼굴을 대고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서울이 막 깨어나는 중이었어요. 해가 떠오르며 산들을 금빛과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위에서 내려다보니 모든 게 한눈에 들어왔어요. 땅의 모양 그리고 도시가 산들 사이에 마치 퍼즐 조각처럼 정확히 들어맞은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 속이 꽉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절대 우연일 리가 없었어요. 도시는 거친 원을 그리듯 산들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북쪽에는 북한산, 남쪽엔 관악산, 그 외에도 이름 모를 봉우리들이 있었죠. 그리고 한가운데로는 한강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은빛 칼처럼 동에서 서로 도시의 중심을 베어나가듯이요. 저는 노트를 꺼냈어요. 손이 약간 떨렸어요. 눈앞의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바깥의 산줄기, 강, 그리고 도심 속 작은 산들까지. 그림을 그리고 나니 마치 성벽 같았어요. 돌과 물로 만든 거대한 성처럼요. 아니야. 고개를 저었어요. 허상일 거라고, 없는 패턴을 제가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그냥 지질학이에요. 단순한 자연현상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의심은 가슴속 돌덩이처럼 남아있었어요. 1시간쯤 지나 DMZ 근처에 착륙했어요. 남북한을 가르는 비무장지대, 세계에서 가장 경계가 삼엄한 곳이었어요. 착륙장 옆에는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군복을 입은 채였고 얼굴은 단호했어요. 웃음기 하나 없었죠. 그가 경례를 짧게 하며 말했어요. 한지율 중령입니다. 영어 발음은 또렷했지만 강한 억양이 느껴졌어요. 제가 안내를 맡겠습니다. 서로 악수를 했어요. 손학력은 단단했고 동작엔 낭비가 없었어요. 불필요한 인사나 농담도 없었죠. 저는 그런 스타일이 좋았어요. 저도 사교적인 편은 아니니까요. 한 중령은 저를 언덕 위 감시 초소로 안내했어요. 콘크리트 건물 안에는 금속 테이블이 있었고 큰 창문은 북쪽을 향해 있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철조망과 감시탑, 그리고 그 너머의 황량한 땅을 볼 수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지도를 펼쳤어요. 종이 지도와 위성 사진이 담긴 태블릿도 함께요. 저는 손가락으로 지도를 따라가며 한국 방어 체계의 문제점을 짚어냈어요. 여기를 보세요. 제가 말했어요. 이 계곡들은 자연스러운 침입 경로예요. 군대가 이쪽으로 진입하기 쉬워요. 그리고 여기도, 또 여기도요. 산맥 사이에 틈이 많아요. 전략적 완충지대가 거의 없어요. 적이 강하게 밀고 들어오면 며칠 만에 서울까지 닿을 수 있겠어요. 한 중령은 제 옆에서 말없이 지도를 봤어요.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어요. 당신의 지도는 지형을 보여줍니다.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땅을 보여주진 않아요. 저는 눈썹을 찌푸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형이 곧 땅 아닌가요? 아니요. 그가 창밖을 가리켰어요. 저 능선을 보세요. 곡선처럼 휘어있죠? 군대는 그 곡선을 따라 이동할 겁니다. 반대쪽은 너무 가파르니까요.
그런데 그 곡선은 강으로 이어집니다. 다리는 단 하나뿐이에요. 파괴하기 쉽고 방어하기도 쉬운 위치죠. 그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을 따라봤어요. 정말로 능선이 강 쪽으로 휘어 있었어요. 그리고 강은 햇빛을 받아 멀리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다음 계곡을 보세요. 그가 말을 이었어요. 겉으론 열려있는 것 같지만 양쪽에 작은 언덕이 있죠? 포병이 매복하기엔 완벽한 자리예요. 저 계곡으로 진입하는 군대는 순식간에 포위당할 겁니다. 목이 마르게 건조했어요. 지도를 다시 봤지만 거기엔 그런 관계가 보이지 않았어요. 고도선과 계곡은 표시되어 있었지만 그게 어떻게 연결되어 작동하는지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어요. 산은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산은 언어예요. 단어 하나하나가 아니라 문장으로 읽어야 합니다. 저는 반박하고 싶었어요. 데이터도 있었고 20년의 경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마치 중력을 설명하듯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다시 산을 봤어요. 지도 위의 선이 아니라 진짜 산을요. 그리고 잠깐이었지만 보였어요. 그 능선이 계곡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강이 움직임을 어떻게 강제하는지, 고지가 어떻게 저지를 지배하는지. 그건 마치 악보를 처음 소리로 이해하는 순간 같았어요. 점들이 아니라 연결된 음악으로 들리는 순간이요. 가슴이 또 조여왔어요. 이번엔 혼란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어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요. 아니, 아마 오랫동안 완전히 잘못 보고 있었을지도 몰랐어요. 좀 더 공부해야겠어요. 제 목소리가 거칠게 나왔어요. 한 중령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죠.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호텔 책상 위에 모든 지도를 펼쳐놓고 선을 그리고 지우고 다시 그렸어요. 위성 사진을 회전시켜보면서 그가 본 걸 보려 애썼어요. 새벽이 될 때쯤 눈은 화끈거리고 머리는 지끈거렸어요. 하지만 결심이 서 있었어요. 3주 만에 돌아갈 수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임무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설령 제 인생의 모든 보고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하더라도요. 저는 전화를 들었어요. 런던에 있는 상사에게 걸었죠.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적어도 2달은 더 있어야 해요. 수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이유가 뭐죠?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산들이 회색빛으로 조용히 서 있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진리처럼요. 아직 이곳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가 말했어요. 그래서 이해해야 해요. 저는 귀국 비행기를 취소했어요. 상사는 화가 났고 동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메일을 계속 보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아직 떠날 수 없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낡은 종이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고려대학교 근처에서 작은 연구 공간을 하나 구했어요. 오래된 건물 3층에 있는 3칸짜리 방이었어요. 월세는 쌌고 창문 밖으로 북한산이 보였어요. 완벽했어요. 방 안을 지도들로 가득 채웠어요. 벽에도 붙이고 바닥에도 펼쳐놨어요. 지형도 고지도 위성사진까지 인쇄해서 붙였죠. 접이식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이 항상 켜져 있었어요. 데이터가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죠. 회색 정장은 벗어던졌어요. 청바지와 낡은 셔츠를 입었고 매일 면도도 하지 않았어요. 편의점 음식으로 끼니를 때웠어요. 삼각김밥, 컵라면, 그리고 커피. 정말 많은 커피를 마셨어요. 런던의 제 친구들이 보면 저를 못 알아봤을 거예요. 아니, 저 스스로도 제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을 공부했어요. 이번엔 지도 위가 아니라 진짜 산이었어요. 서울의 여러 곳을 버스로 돌아다녔어요. 언덕을 오르고 산길을 걸었어요. 능선 위에 서서 계곡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강이 어떻게 흐르는지, 한 산이 다른 산을 어떻게 감추는지를 관찰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계곡에 서 있으면 넓고 텅 빈 공간처럼 보여요. 하지만 능선 위로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계곡은 함정이에요. 양쪽 사면이 너무 가파라서 통로는 하나뿐이에요. 그리고 그 통로는 결국 강으로 이어져요.
그 강엔 다리가 하나뿐이었죠. 다리를 끊으면 계곡은 곧 감옥이 돼요. 저는 그걸 노트에 적었어요. 그리고 똑같은 구조를 가진 계곡을 5개 더 찾았어요. 그 다음엔 10개, 20개까지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연의 장난이 아니었어요. 이건 체계였어요. 인간이 오랜 세월에 걸쳐 읽어온 자연의 언어였어요. 밤에는 한강을 따라 걸었어요. 물은 어둡고 매끄러웠고 도시의 불빛이 반쯤 부서진 별처럼 물 위에 반짝였어요. 저는 다리 위에 서서 강의 흐름과 폭, 깊이를 바라봤어요. 한강은 서울을 동서로 가로질러요. 북쪽에서 침입하려면 반드시 이 강을 건너야 해요. 하지만 건널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아요. 어딘 강변은 너무 높고 또 어떤 곳은 진흙투성이에요. 물살도 거세요. 군대가 건너려면 건널 수는 있겠지만 아주 느리게요. 그때가 바로 가장 취약한 순간이에요. 속수무책으로 드러나 있고 공격당하기 쉬운 순간이죠. 그제야 한지울 중령의 말이 이해됐어요. 땅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었어요. 땅은 움직이고 작용하는 존재였어요. 적을 늦추고 방향을 강제하고 수비 측에게 시간을 주는 존재였어요. 시간. 그게 바로 이 반도의 비밀이었어요. 한국은 금도, 석유도, 다이아몬드도 생산하지 않아요. 하지만 시간을 생산해요. 그리고 전쟁에서 시간은 곧 생명이에요. 준비할 시간, 지원을 요청할 시간, 민간인을 대피시킬 시간, 반격을 계획할 시간. 저는 휴대폰을 꺼내 한국의 역사를 찾아봤어요. 처음 들어보는 전투들이 많았어요. 중국의 침입을 막아낸 고구려, 거란을 격퇴한 고려, 일본의 침략을 버텨낸 조선. 패턴은 반복됐어요. 한국은 더 강해서 이긴 게 아니었어요. 더 오래 버텨서 이겼어요. 적이 군대와 싸우는 게 아니라 땅과 싸우게 만들었어요. 산과 강이 스스로 아군이 된 나라였어요. 저는 강가의 벤치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추워서가 아니라 깨달음 때문이었어요. 20년 동안 저는 한국을 약하다, 취약하다, 침략당하기 쉬운 나라라고 썼어요. 전략적 깊이 부족, 지리적 불리함 같은 표현을 보고서마다 썼죠. 그걸 읽고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틀렸어요. 완전히 잘못됐어요. 가슴이 뜨겁게 타올랐어요. 부끄러움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 부끄러움 사이에서 또 다른 감정이 피어났어요. 호기심이었어요. 오랫동안 믿었던 거짓을 깨고 진실을 처음 만났을 때 느끼는 그 짜릿한 감정이요.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 밤새 일했어요. 새로운 지도를 만들었어요. 더 나은 지도요. 단순히 지형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 지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지도였어요. 움직임을 어떻게 유도하고 어떻게 이점을 만드는지를 담은 지도였죠. 노트에 이렇게 썼어요. 서울은 분지에 있지만 그 분지엔 세 겹의 방어선이 존재한다. 바깥의 산맥은 적의 진입을 늦추고 방향을 한정시킨다. 한강은 그 경로를 자른다. 내부의 산들은 도시를 여러 구역으로 나눈다. 아침이 되자 벽 전체가 종이로 뒤덮였어요. 붉은 선으로 이어진 개념들, 파란 원으로 표시된 요충지, 그리고 검은 화살표로 표시된 공격 경로와 그 실패의 지점들. 방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둘러봤어요.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세차게 뛰었어요. 이건 이제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본다의 문제였어요.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한지를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했어요. 하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판단했던 거예요. 저는 런던의 사무실에서 한국을 평가했어요. 멀리서 쓴 책들을 근거로 말이죠.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산에 직접 올라본 적은 없었어요. 계곡을 걸어본 적도, 땅이 어떻게 몸으로 말하는지도 느껴보지 않았어요. 그동안 제가 분석해온 나라들이 떠올랐어요. 그 수많은 보고서들. 혹시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오해했을까요? 작다고, 가난하다고, 주변에 강대국이 있다고 해서 약하다고 단정 지은 건 아닐까요? 부끄러움이 다시 밀려왔어요. 이번엔 더 깊고 강하게요.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 감정을 그대로 가슴에 안았어요. 2번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요. 창밖을 보니 북한산에 아침 햇살이 닿고 있었어요. 회색 돌산이 금빛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변함없이 단단하고
묵묵하고 오래된 모습으로요. 하지만 저는 달라졌어요. 5주 전 한국에 처음 왔던 그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때 저는 자신만만했지만 틀렸어요. 지금의 저는 혼란스럽지만 비로소 배우기 시작한 사람이었어요. 지도와 종이로 뒤덮인 이 작은 방 안에서요. 저는 창문을 향해 속삭였어요.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일을 시작했어요. 3달이 흘렀어요. 연구실은 이제 제 집이 됐어요. 구석에 캠핑 매트를 깔고 잠을 잤고 책상에서 밥을 먹었어요. 도시를 걷거나 산을 오를 때를 제외하곤 거의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동료들은 전화를 끊었고 상사는 마지막으로 한 통의 메일만 보냈어요. 필요한 만큼 시간을 써요. 하지만 이제 그건 당신의 휴가일로 처리됩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돈도 명예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진실만이 중요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사람들이 늘 입버릇처럼 말하던 900번의 침략 이야기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기록, 전투 보고서, 역사 문서를 찾아봤어요. 결과는 달랐어요. 실제로는 5060번 정도의 큰 전쟁뿐이었어요. 나머지는 국경 분쟁, 작은 충돌, 짧은 약탈이었어요. 교과서에 쓰인 것처럼 끝없는 패배의 역사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건 결과였어요. 한국은 몇몇 전투에선 졌어요. 모든 나라가 그래요. 그런데 한국은 매번 살아남았어요. 수천 년 동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벽에 타임라인을 그렸어요. 살수에서 중국군을 이긴 고구려, 3번의 거란 침입을 막아낸 고려, 7년 전쟁 끝에 일본의 침공을 버텨낸 조선. 패턴은 늘 같았어요. 적은 크고 강하고 무기가 좋았어요. 하지만 한국은 땅을 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들에게 겨울의 강을 건너게 했고 보급 수레를 끌고 산을 오르게 했고 기다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기다림은 모든 걸 잃게 만들죠. 노트에 이렇게 썼어요. 한국은 가장 강해서 이긴 게 아니다. 가장 오래 버텨서 이겼다. 적이 포기할 때까지 서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저녁 한지율 중령이 연구실을 찾아왔어요. 연락도 없이 그냥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열자 지도와 메모, 도표로 가득한 벽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했군요. 그가 말했어요. 네. 저는 순간 부끄러워졌어요. 방은 엉망이었고 저도 엉망이었어요. 며칠째 같은 셔츠를 입고 면도도 안 한 상태였거든요. 한 중령은 천천히 방을 돌며 제 작업을 봤어요. 타임라인 앞에서 멈춰 한참을 읽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이제 보이죠? 그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보여요. 그럼 이제 뭘 할 겁니까? 그 질문이 제 마음을 찔렀어요. 이 지식을 가지고 뭘 해야 할까? 논문을 쓸 수도 있었어요. 주석과 참고 문헌을 단 정식 연구 보고서. 학회에서 발표할 수도 있었겠죠. 몇몇은 듣고 대부분은 무시할 거예요. 낡은 믿음은 쉽게 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부족했어요. 저는 더 해야 했어요. 교과서를 다시 쓰려 해요. 제가 말했어요. 한국이 약한 완충지대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 해요. 이 지형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에요. 세상이 지금까지 이 나라를 잘못 읽고 있었다는 걸 보여줄 거예요. 한 중령이 미소를 지었어요. 아주 작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싫어하니까요. 알아요. 제가 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저는 20년 동안 틀렸어요. 그는 제 어깨를 짧게 잡았다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어요. 그가 떠난 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새 문서를 열고 제목을 썼어요. 히든 엑시스 한국방어 지형의 전략적 재평가.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차갑고 객관적인 언어로는 쓰지 않았어요. 숫자와 좌표 대신 제가 직접 걸었던 능선과 계곡을 썼어요. 산이 강으로, 강이 해안으로 이어지는 자연의 설계도를 썼어요. 그리고 제 부끄러움도 썼어요. 오만했던 제 태도, 멀리서만 판단했던 무지함, 멀리서 본 세상은 얼마나 왜곡되는가에 대해서요. 단어들이 멈추지 않고 쏟아졌어요. 밤이 새고 새벽이 되었어요.
손이 쥐나고 눈이 따가웠어요.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은 것처럼요. 저는 창가로 다가가 북한산을 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분홍빛과 주황빛이 회색 바위를 비추고 있었어요. 3달 동안 매일 보던 풍경이었지만 오늘은 달라 보였어요. 산이 달라진 게 아니라 제가 달라졌기 때문이었어요. 예전엔 산을 장애물로 봤어요. 이젠 스승으로 봤어요. 예전엔 한국을 약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젠 현명하다고 느껴요. 예전엔 제 전문 지식을 진리라 믿었어요. 이젠 그것이 단지 출발점이었다는 걸 알아요. 저는 차가운 유리창에 손을 대고 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도로 위엔 버스가 다니고 사람들이 출근길을 걷고 있었어요. 산속의 도시, 역사 속의 시간, 그리고 세상이 아직 모르는 이야기 속의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그리고 제 남은 인생은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일에 쓸 거예요. 한국을 사랑해서가 아니었어요. 저는 한국을 잘 몰랐어요. 하지만 진실을 사랑했어요. 옳다는 자부심보다 진실이 더 중요했어요. 3달 전 런던에서 가져온 가죽 노트를 꺼냈어요. 앞쪽엔 오래된 생각들이 적혀 있었어요. 자신만만하고 그러나 틀린 말들. 뒤쪽엔 질문과 의심,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어요. 빈 페이지를 펼치고 이렇게 썼어요. 땅은 들을 줄 아는 사람에게 말을 건다. 나는 이제야 그 목소리를 듣고 있다. 그리고 노트를 덮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내일 저는 런던으로 돌아갈 거예요. 동료들 앞에 서서 이 연구를 발표할 거예요. 그들이 제 변화를 이해하려 애쓰는 얼굴들을 보겠죠. 어떤 사람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화를 낼 거예요. 그리고 몇몇은 들어줄지도 모르죠. 괜찮았어요. 진실은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저 누군가가 명확하게 말해주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니까요. 이제 저는 그 말을 할 준비가 됐어요. 지도는 스스로 다시 그려졌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 또한 그렇게 다시 그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이 정말 행복했어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악관 회의실에서 한 남자가 자신만만하게 외쳤습니다. 더 세게 때려야 한다. 고. 피터 그랜트. 그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비자 비용을 100배로 올리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이것이 작은 동맹국의 오만한 코를 납작하게 만들 완벽한 한방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하와이에서 걸려온 긴급 화상 통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태평양 함대 사령관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회의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USS 레이건호는 한국산 부품 없이는 항구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누가 진짜 강자이고 누가 의존하는 쪽인지를 바로 만나보실게요.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요일 아침에 세상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눈을 떴어요. 커피는 따끈했고 신문은 반듯하게 접혀 있었고 제 아들 리암은 부엌 식탁에서 팬케이크를 먹고 있었어요. 워싱턴 조지타운에 있는 제 집은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이 평화로웠어요. 제 이름은 마르코 로렌츠예요. 저는 미국 정부에서 일하고 있어요. 제 일은 다른 나라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을 이해하는 일이에요. 세계 정치에 대해 제가 말하면 사람들은 귀 기울여요. 제 의견을 믿고 따라왔어요. 제가 이 일을 한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그날 아침 리암은 야구 경기를 앞두고 들떠 있었어요. 시럽이 포크에서 뚝뚝 떨어지는데도 계속 흥분해서 얘기했어요. 아내 엘렌은 더 많은 팬케이크를 만들면서 흥얼거렸고 버터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어요. 창으로 들어온 햇빛이 모든 걸 황금빛으로 비추면서 안전하고 따뜻한 집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제 삶이 자랑스러웠고 제 나라가 자랑스러웠어요. 미국이 규칙을 만들고 다른 나라들은 그 규칙을 따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은 원래부터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돌아갈 거라고 믿었어요.
리암이 제 얼굴을 올려다보며 큰 갈색 눈으로 말했어요. 아빠, 코치가 이겼으려면 야구에도 계획이 필요하대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맞아, 아들아. 모든 경기는 계획이 필요해. 야구 경기든 사업 협상이든 나라끼리 대화하는 거든 마찬가지야. 제일 좋은 계획을 세운 팀이 결국 이기는 거야. 저는 그게 진리라고 믿었어요. 미국은 언제나 최고의 계획을 세운다고 믿었어요. 출근해서 국무부 건물의 큰 대리석 복도를 걸을 때 제 구두가 반짝이는 바닥 위에서 딱딱 소리를 냈어요. 다른 직원들이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똑똑하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제 손에는 각국에 대한 수치와 보고서가 가득 든 서류철이 들려 있었어요. 한국은 제가 다루는 여러 나라 중 하나일 뿐이었어요.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작지만 쓸모있는 나라였어요. 자동차, 휴대폰, 전자부품을 만들고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움직이는 나라. 90년대에 한국이 경제 위기를 겪었을 때 미국이 도와줬잖아요. 저는 긴 줄에 서서 무료 급식을 받던 한국 사람들 사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때 한국을 구했어요. 그러니 이제는 그들이 고마워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한국을 어린 동생처럼 봤어요. 동생이 때로는 성공할 수 있지만 결국 큰형의 보호와 조언이 필요하다고 여겼어요. 아침 회의에서 우리 팀에 새로 들어온 제니퍼라는 젊은 여성이 조심스레 손을 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조금 떨렸어요. 선생님, 그런데 요즘 한국 음악이나 영화가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혹시 이런 게 한국의 외교 방식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저는 거의 웃을 뻔했어요. 제니퍼, 군대는 팝송 같은 거 신경 안 써. 나라들이 신경 쓰는 건 돈, 무기, 무역 협정이야. 그게 진짜 세계에서 중요한 거야. 저는 그녀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 준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현명하다고 믿었어요. 그때 제 비서가 다급하게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어요. 국장님, 뉴스 좀 보셔야 해요. 큰일이 났어요. 텔레비전 화면에는 조지아주에 있는 한 공장이 나왔어요. 경찰차가 가득 서 있었고 안전모를 쓴 남자들이 수갑을 차고 끌려 나왔어요. 그들의 표정은 당황스럽고 두려워 보였어요. 한국인 엔지니어들이었는데 배터리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심각했어요. 현대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직원 10명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기술절도 의혹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화면 속 한국인들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그들은 평범한 노동자처럼 보였지 범죄자 같지 않았어요. 몇몇은 아직 젊어 보였고 제 아들이 언젠가 자라면 저 나이가 되겠구나 싶었어요. 작업복과 안전모를 쓴 채 얼굴에는 놀람과 두려움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아직은요. 며칠 지나면 잠잠해질 거야. 저는 팀원들에게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 보호가 필요해. 우리 시장에 물건을 팔아야 하니까. 우리랑 싸울 처지가 못 돼. 저는 제 확신에 가득 차 있었어요. 권력이란 건 단순하다고 생각했어요. 미국은 크고 강하고 한국은 작고 약하다. 간단한 수학이라고 여겼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워싱턴 DC 도로를 따라 집으로 운전했어요. 포토맥 강변에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고 도시 풍경은 평화롭고 아름다웠어요. 라디오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흘렀고 저는 주말에 리암을 야구 경기에 데려갈 생각을 했어요. 저녁 식탁에서 엘렌이 저에게 물었어요. 그 뉴스에 나온 한국인들 너무 어려 보이던데 정말 뭔가 훔쳤을까요? 저는 스테이크를 썰며 어깨를 으쓱했어요. 아마 아닐 거야. 하지만 때로는 정부가 강하게 보여야 할 때가 있어. 그래야 메시지를 주거든. 어떤 메시지요? 엘렌이 물었어요. 미국이 규칙을 만든다는 메시지. 다른 나라들이 가끔은 그걸 다시 기억해야 해. 리암은 냅킨 위에 야구 선수 그림을 그리느라 우리 대화엔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아직 어린아이라 정치보다는 아이들 세상 속에 있었죠. 저는 그게 좋았어요. 아이의 세상은 단순하고 안전하기를 바랐어요. 그날 밤 저는 평온하게 잠자리에 들었어요. 군사 역사에 관한 책을 몇 장 읽고 이메일을 한 번 더 확인했어요. 모든 게 정상처럼 보였어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이제 곧 모든 것이 뒤집히리라는 걸.
한국이 저에게 예상치 못한 가르침을 줄 거라는 걸 상상조차 못했어요. 저는 여전히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며 잠들었어요. 미국이 항상 세상을 주도할 거라 믿으면서요. 하지만 저는 모든 걸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공장이 급습당한 지 사흘 뒤였어요. 저는 평소처럼 아침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이 급한 뉴스 속보로 진동했어요. 한국의 거대 기업 삼성에서 미국에서 진행하던 최대 프로젝트를 전격 취소한다는 소식이었어요. 텍사스에 대규모 공장을 짓기로 했던 거였는데요. 수천 개의 일자리,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업이 단 한 번의 발표로 다 사라진 거예요. 저는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문장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삼성이 미국을 떠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그들의 가장 큰 고객이잖아요. 우리는 삼성의 휴대폰, 컴퓨터, 텔레비전을 사왔잖아요. 하지만 곧 또 다른 뉴스가 이어졌어요. 이번엔 현대였어요. 유럽에서 하던 프로젝트들을 전부 접고 헝가리로 옮기고 있었어요. LG도 똑같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하나둘씩 미국 프로젝트를 벌이고 있었어요. 저는 어지럽고 혼란스러웠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철저히 계획된 일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체스판 위의 말처럼 서로 맞춰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어요. 출근하니 사무실은 벌집처럼 소란스러웠어요. 다들 겁먹은 닭처럼 뛰어다녔어요. 상사는 긴급회의를 연달아 소집했고 백악관에서는 1시간마다 전화가 걸려왔어요. 미국 공장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었고 모니터에 떠있는 숫자들은 계속 나빠지고만 있었어요. 큰 회의실에서 피터 그랜트가 고함을 질렀어요. 피터는 저와 같은 정부 관료였는데 언제나 미국이 다른 나라를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금발의 파란 눈, 값비싼 양복까지 입고 있어서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보였어요. 말투도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더 세게 때려야 해. 피터가 주먹으로 탁자를 세게 내리쳤어요. 지금 우리가 약하게 보이면 모든 나라들이 미국을 얕보고 덤벼들 거라고. 회의실 안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들 두려워했는데 피터의 분노 섞인 말이 그들에게 힘을 주는 듯 했어요. 대통령은 바로 서명해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미국에 들어오려면 이전보다 무려 100배나 많은 비용을 내야 하는 새 규정을 만들었어요. 저는 대통령의 펜이 종이 위를 움직이는 걸 지켜봤어요. 그때는 우리가 영리하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누가 주인인지 보여주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불길 위에 휘발유를 붓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 뒤 며칠은 제게 끔찍한 시간이었어요. 직장에서 사람들은 저를 피했어요. 복도에서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제 뒷말을 속삭였어요. 저는 이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한국 전문가였으니까요. 똑똑하다고 불리던 제가 모든 걸 틀려버린 거예요. 반대로 피터는 대통령의 총애를 받는 참모가 됐어요. 그는 뉴스 방송에 출연했고 기자들이 그의 말을 받아 적었어요. 그는 유명해지고 있었고 저는 점점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저는 길을 잃은 기분이었어요. 세상에 대한 제 낡은 생각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미국에 감사해야 했고 우리의 규칙을 따라야 했고 우리 없이는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믿었는데 그들은 마치 우리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어느 저녁 저는 제 옛 스승인 앨런 피츠제럴드 장군을 찾아갔어요. 그는 군에서 은퇴한 뒤 알링턴 국립묘지 근처 집에서 정원을 가꾸며 살고 있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 그는 나라들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많은 걸 가르쳐줬던 분이에요. 그는 뒷마당에서 장미를 다듬고 있었어요. 손은 주름지고 나이 들어 보였지만 여전히 힘이 있었어요. 흰 머리는 바람에 흐트러져 있었고 제 차 문 닫히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어요. 마르코, 귀신이라도 본 얼굴이구나. 저는 정원 벤치에 앉았어요. 장미향은 달콤했지만 제 속은 쓰렸어요. 장군님,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이 미쳤어요. 그들은 수십억 달러를 버리면서까지 자기 입장을 고집하고 있어요. 노 장군은 계속 장미를 다듬으며 제 눈을 보지 않았어요. 마르코, 너는 반도체 칩을 동전 세듯 세고만 있었지. 그런데 그 칩을 실어 나르는 배를 직접 본 적 있나?
그 배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본 적 있어?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는 제 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회색빛 눈을 진지하게 마주했어요. 한국인들은 휴대폰이나 자동차만 만드는 게 아니야, 아들아. 우리 해군이 떠 있는 걸 가능하게 해주는 배를 그들이 만들고 있어. 우리 군함을 움직이게 하는 부품도 그들이 만들고 있지. 만약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들은 언젠가 우리 배를 가라앉게 내버려 둘 수도 있어. 그의 말은 찬물이 끼얹듯 제게 와닿았어요. 위기가 시작된 뒤 처음으로 저는 진짜 두려움을 느꼈어요. 만약 제가 모든 걸 잘못 알고 있었다면 어떡하죠? 피츠제럴드 장군이 했던 배에 관한 말이 제 머릿속에서 고장난 레코드처럼 계속 맴돌았어요. 잠도 못 자겠고 밥도 제대로 못 먹겠고 그 말이 대체 무슨 뜻인지 생각만 했어요. 배가 가라앉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진실을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펜타곤 지하에는 비밀 문서들이 가득 보관돼 있어요. 특별한 허가를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데 다행히 제 직책 덕분에 그 권한이 있었어요. 예전에 다른 나라 관련 보고서를 보려고 몇 번 들어간 적은 있었지만 미국 해군에 관한 자료를 찾으러 들어간 건 처음이었어요. 지하실은 차갑고 고요했어요. 머리 위로 흰색 형광등이 윙윙거렸고 금속 선반들이 끝도 없이 늘어서 있었어요. 거기엔 1급 비밀이라고 빨간 글씨가 찍힌 두꺼운 서류철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어요. 공기는 오래된 종이와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결국 프로젝트 마스가라고 적힌 두꺼운 파일을 찾았어요. 손이 떨리면서 파일을 펼쳤는데 안에는 숫자와 도표들이 빼곡히 들어있었어요. 보는 순간 속이 울렁거렸어요. 미국 조선업 사실상 죽은 상태. 미국 군함 수리 능력 겨우 명맥만 유지. 차갑고 냉정한 숫자들이 거짓말할 수 없는 사실들이 눈앞에 적혀 있었어요. 우리 해군에는 대형 항공모함이 12척 있었어요. 항공기가 수십 대 실리는 마치 바다 위 떠다니는 도시 같은 전력들이었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자부했어요. 하지만 그 비밀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당장 실제로 싸울 수 있는 건 고작 2척뿐이었어요. 나머지 10척은 부품과 수리가 필요한데 이제 우리 스스로는 그걸 해낼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보고서에는 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 기업의 지원 없이는 미국 해군은 10년 안에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약해진다는 게 아니었어요. 조금 줄어든다는 게 아니었어요. 아예 쓸모 없어진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 문장을 3번이나 읽으면서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휴대폰이나 자동차만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군함에 들어가는 특수 강철을 만들었고, 군함을 움직이는 엔진을 만들었고, 미사일을 조종하는 컴퓨터까지 만들었어요. 심지어 군함 안의 화장실과 주방 시설도 한국에서 공급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던 막강한 해군은 사실 거대한 꼭두각시였고 한국이 그 줄을 여러 개나 쥐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토할 것 같았어요. 제 인생 내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고 믿어왔어요. 우리는 뭐든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었고 다른 나라들이 우리 없이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비밀 보고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한국을 필요로 했어요. 우리 함대가 바다 위에 떠 있을 수 있으려면 한국이 필요했어요. 우리 해군들이 안전하려면 한국이 필요했어요. 우리가 바다에서 강대국으로 남으려면 한국이 필요했어요. 저는 파일을 닫고 사무실로 뛰어 올라갔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이걸 누군가에게 알려야 했어요. 정부가 더 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막아야 했어요. 그날 백악관에서는 한국 문제를 두고 또 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피터 그랜트가 환한 미소와 완벽한 머리 모양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는 대통령에게 한국을 더 강하게 압박하는 계획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은행 계좌를 동결하고 한국 학생들이 미국 대학에 오는 걸 막고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못하게 만드는 계획이었어요. 회의실 사람들은 모두 피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계획이 강력하고 똑똑해 보였거든요. 저는 비밀 파일을 들고 문을 박차고 들어갔어요. 멈추세요. 우리는 완전히 잘못된 전쟁을 하고 있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피터는 자기 순간을 방해당했다는 듯 짜증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서류철을 회의실 탁자 위에 던졌어요.
종이들이 흩날리며 쏟아졌어요. 우리가 강자가 아니에요.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한국이 우리 해군을 테이프랑 끈으로 겨우 붙잡아주고 있어요. 한국이 손을 떼면 우리 군함은 그냥 떠다니는 고철 덩어리일 뿐이에요.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에어컨 소리와 사람들 숨소리만 들렸어요. 그 순간 벽에 걸린 대형 화면이 켜졌어요. 태평양 함대를 지휘하는 해밀턴 제독이 하와이에서 화상 연결로 등장했어요. 그는 지쳐 보였고 군복에는 주름이 져 있었어요. 대통령님, 제독이 말했어요. USS 레이건호는 한국산 수리 부품이 없이는 항구를 떠날 수 없습니다. 벌써 3주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제로 전투에 나설 수 있는 항공모함은 2척뿐입니다. 그의 말은 폭탄처럼 회의실을 강타했어요. 정부 고위 인사들은 한국을 벌줄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사실 한국이 있었기에 우리 배가 떠 있었고 비행기가 날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사람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피터의 자신만만한 미소는 사라졌고 대통령은 탁자 위에 흩어진 비밀 문서들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 위기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모두가 진실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강하지 않았어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지는 여정이었어요. 저는 태평양 상공을 나는 정부 전용기에 앉아 있었어요. 창문 아래로는 끝도 없이 짙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저는 그 밑 어딘가에서 한국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미국 군함들을 계속 떠올렸어요. 대통령은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저를 대표단장으로 한국에 보내기로 했어요. 모든 걸 틀리게 본 장본인인 저를요. 두렵고 설레고 속이 울렁거리는 기분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저는 그동안 한국을 오랫동안 연구해왔지만 직접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보고서와 수치, 위성사진으로만 본 나라였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토록 오해했던 사람들을 직접 만나러 가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서울 근처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공기는 달랐어요. 습하고 따뜻했으며 제겐 낯선 냄새들이 섞여 있었어요. 간판과 광고판마다 한국어가 적혀 있었는데 그 글자들은 제 눈엔 예술 작품처럼 보였어요. 아름답고 신비로웠어요. 공항에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정중했지만 냉담했어요. 웃는 얼굴은 거의 없었어요. 그들은 완벽한 영어를 구사했는데 저는 한국어 한마디 못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우리는 검은색 유리창이 짙게 색칠된 차를 타고 서울 시내를 지나갔어요. 도시는 거대했고 현대적이었으며 분주했어요. 유리로 된 고층 건물들이 은빛 손가락처럼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고 전자 광고판에는 한국 자동차와 휴대폰, 그리고 K-팝 스타들의 광고가 번쩍이고 있었어요. 거리는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다들 휴대폰으로 통화하며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늘 한국을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작은 나라로만 상상했어요. 그런데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도시 중 하나처럼 보였어요. 건물은 워싱턴보다 더 새로웠고 기술은 제가 본 그 어떤 것보다 더 발전해 보였어요. 우리는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정부 청사에 도착했어요. 내부는 조용하고 질서정연했어요. 한국 국기가 걸려 있었고 그 옆에 빈 기대에는 한때 미국 국기가 걸려 있었을 자리만 남아 있었어요. 회의실 안에는 외교부 장관 리나 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또래쯤 되는 여성으로 짧은 검은 머리에 진지한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남색 정장을 입고 의자에 꼿꼿하게 앉아 있었는데 그녀가 저를 바라보는 순간 제 속마음까지 꿰뚫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로렌츠 씨, 서울에 와주신 건 고맙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는 진짜 변화를 보고 싶습니다. 그녀의 영어는 완벽했지만 목소리는 겨울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저는 비행기 안에서 하고 싶은 말을 수없이 연습했어요. 하지만 막상 그 조용한 방에서 그녀와 마주 앉으니 준비한 말들이 다 어리석고 가식적으로 느껴졌어요. 장관님, 저는 30년 동안 한국을 이해한다고 믿어왔어요. 하지만 저는 사람을 보지 않고 숫자만 봤던 거예요. 한국의 성공을 미국이 준 선물이라고 착각했지 한국 스스로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제 말을 들었어요. 다른 한국 관리들은 옆에서 꼼꼼히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을 치르는 기분이었어요. 우리는 사흘 동안 그 방에서 대화했어요. 한국 측은 계획과 제안을 내놓았는데 우리의 최선의 아이디어가 유치원 그림처럼 보일 정도였어요. 그들은 이미 새로운 방식으로 배를 만들고 반도체를 만들고 에너지를 창출하는 방법을 연구해왔어요. 이제는 미국의 허락도 승인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저를 가장 두렵게 한 건 그들의 치밀한 준비성이었어요. 이번 대응은 단순히 공장 급습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었어요. 몇 달, 어쩌면 몇 년 전부터 준비해온 전략이었어요. 이틀째 되는 날, 장관은 세계지도 위에 꽂힌 색깔 핀들을 보여줬어요. 각 핀은 한국 기업, 한국의 협력관계, 한국의 투자처를 의미했어요. 로렌츠 씨, 우리는 전 세계에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아프리카, 남미, 유럽, 동남아시아까지. 우리는 미국에게서 세계와 친구 맺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지도를 바라봤어요. 제가 몰랐던 한국의 연결망이 드러나 있었어요. 그들은 또 다른 계획에 또 다른 대비책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그들을 단순한 조수쯤으로 여기는 동안 그들은 자신들만의 네트워크와 동맹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가장 힘든 순간은 셋째 날 찾아왔어요. 장관이 아주 단순한 질문을 했을 때였어요. 미국이 한국에게 줄 수 있는 것 중 한국이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게 무엇이죠? 저는 입을 열고 예전 답변들을 떠올렸어요. 군사적 보호, 시장 접근, 기술 공유. 하지만 곧 멈췄어요. 그건 이제 사실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스스로를 지킬 만큼 강해졌고 전 세계의 시장을 확보했고 미국이 사가고 싶어 하는 기술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방 안에 모두가 제 대답을 기다렸어요. 마침내 저는 유일하게 진실이라고 할 수 있는 말을 했어요. 우정이요. 존중이요. 상하관계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십이요. 그 순간 처음으로 장관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그건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것이군요, 로렌츠 씨. 제가 미국으로 돌아올 때 출발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팬케이크를 먹으며 세상을 다 아는 듯 신문을 읽던 그 사람이 더 이상 아니었어요. 저는 진짜 강하다는 게 무엇인지 배웠어요. 남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존중과 신뢰를 얻는 게 강함이라는 걸요. 마지막으로 백악관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처음 이 위기가 시작됐던 그 방이었어요. 같은 사람들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 대통령님, 우리는 한국을 동맹으로 잃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동맹을 가질 자격이 없는 나라가 될 뻔한 겁니다. 정부 관료로서 마지막으로 백악관을 나서면서 저는 아들 리암과 그의 야구 경기를 떠올렸어요. 그는 경기에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었죠. 저는 마침내 진짜 전략을 배웠어요. 때로는 게임을 잘못해왔음을 인정하는 게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